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치앤칩스의 손미미입니다. 반갑습니다. Do you want to say hello? Apologies for my English. This presentation is in the format of 5 memories, 5 moments, which to me might come across as narcissistic because it's all going to be about us rather than our work. So apologies for that in advance, that it might be a little bit more personal than usual. And it's really great to see this really long history of NABI and to be here as the longest running art institution dealing with media arts in Korea. Thank you for coming, and hopefully my English won't be too difficult today. 저희가 이제 섞어서 오늘 토크를 편안하게 진행을 할 텐데, 지금 구도가 작가와 통역가의 이 구도 막 들고 있고 약간 작가와 인터프리터의 구도인데 제가 통역을 진행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손미미가 굉장히 영어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는 통역을 진행하지 않고요. 또한 엘리엇 작가가 얘기하는 것들이 실은 전체적인 맥락에 서로 손미미와 비슷한 얘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알아듣는데 어려움이 없으시라고 판단을 하고 그냥 자유롭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5가지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라고는 하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인생에 있어서 결정타가 있지 않은 게 또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한 순간이 굉장히 절대적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순간은 저 순간이 있었기 때문이고 저 순간은 또 다른 순간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저희가 5가지의 김치앤칩스의 순간을 조금 사적으로 골라보자. 김치앤칩스적으로 고르지 말고 손미미는 뭐가 좋았지? 엘리엇 우즈는 뭐가 좋았지? 그 순간을 논하려다 보니 실은 그럼 우리 김치앤칩스를 시작하기 전에 손미미와 김치앤칩스를 시작하기 전에 엘리엇 우즈에 대해서 한번 퍼블릭에서 처음 얘기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CD롬에 이미지를 넣은 이유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CD롬이 뭔지 모를까봐, 너무 옛날 매체라. 저는 CD롬 안에 들어가는 멀티미디어를 디자인을 한 1세대의 멀티미디어 디자이너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90년대에 20대를 보냈는데 90년대의 문화는 실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자발적이어야지 알짜를 찾을 수 있는 문화였어요. 우리가 지금 SNS처럼 피드를 받는 문화도 아니었고 열심히 찾아다니고 열심히 발굴하는, 그러면 그럴수록 실은 굉장히 재미있는 컨텐츠가 무궁무진했었던 게 90년대였고, 제가 굉장히 딥하게 몰입해서 놀았었던 분야는 잡지 분야였습니다.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편집 디자이너로 일을 했고, 90년대 지금 돌덩이보다 더 무거운 하드드라이브를 들고 충무로 인쇄소를 누비며 프린트를, 그 다음에 잉크를 믹스했었던 시절이 있었고, 그 시대에 저의 가장 큰 어떤 문화적 욕망을 채워줬었던 매체는 잡지였습니다. 잡지를 좋아한 이유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본인이 굉장히 더 집중할 수 있는 컨텐츠를 고를 수 있었기 때문이었고,
여기 보시는 잡지들이 이제 다 뭐 8, 90년대, 2000년 초반까지 존재했었던 잡지인데, 저기 보면은 막 담배 문화, 저런 잡지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제가 리서치를 하면서 이런 잡지도 있었구나. 그 밑에 애인구암 뭐 이런 잡지는 실은 뭐 80년대, 90년대에 있었었던 걸로 기억되는 잡지예요. 잡지에 신치하고 컴퓨터로 컨텐츠, 그래픽을 배우고 그리던 시점에 저한테 실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 기회는 이게 1995년 CD롬으로 만들어진 국내 최초의 CD롬 잡지인데요. 지금 보면은 1995년 5월에 창간을 했고, 저기 보면은 뭐 1기가바이트의 방대한 양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저 시대 때는 놀라우리만큼 혁신적인 매체였습니다. 이 매체가 잡지를 발간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잡지 쪽에서 내노라는 편집장들과 디자이너들과 이제 뭐 개발자들이 모여서 실은 야심차게 시작한 거의 전무후무한 잡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잡지사에 들어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도 만들고, 편집도 하고, 굉장히 새로운 매체, 새로운 기술, 뭔가 세상을 바꾸고 혁신할 것 같은 그 기쁨에 취해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 잡지는 1년 뒤에 폐간이 됐고요. 지금 찾은 기사는 딱 10년 뒤에 그 10년 전을 뒤돌아본 기사예요. 바람같이 왔다가 간 전자잡지. 그래서 실은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줄에 뭐 신기술이나 새로운 트렌드는 때로는 공포의 대상이다. 왜냐하면 이 기술이 모든 어떤 패턴을 바꿀까봐 산업을 바꾸고, 혹은 way of thinking, 뭔가 생각하는 방법을 바꾸고 살아가는 태도도 바꾸지 않을까 해서 실은 굉장히 겁먹었지만 결국은 거품처럼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이제 크리틱을 남깁니다. 저는 이때 실은 제가 받은 상처는 되게 컸었어요. 처음으로 맥을 구매하고, 뭐 맥킨토시 이따만큼 큰 맥킨토시를 구매하고 굉장히 앞서가는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그 기술의 어떤 한 기술의 소멸과 더불어 제 잡이 없어지고 나의 비전이 없어진다라는 거에 조금 20대의 저로서는 되게 상처를 입었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1세대에 또 인터넷 웹 디자인을 합니다. 웹 디자인을 하고 저희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실험적인 디자인을 하다가 조금 늦었지만 스크린을 벗어난 무언가가 실은 굉장히 하고 싶어서 모든 거를 다 접고 제가 외국으로 가게 됐어요. 제가 이곳에서 집중했었던 거는 디자인이 반드시 비주얼일 필요 없고 디자인이 반드시 피지컬일 필요 없다. 우리가 말한 인터랙션 디자인은 A와 B 사이에서 오고 가는 어떤 관계라기보다는 그거는 글이어도 좋고 그거는 뭐 이야기여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때 어떤 디자인을 했냐면 글을 쓰는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쓰는 디자인을 했는데 주로 자폐 어린이, 그 다음에 말기암 환자, 그 시한부를 통보받은 말기암 환자, 혹은 이제는 집에서 혼자 살 수 없어서 요양원에서 살아야 되는 어르신들, 디자인의 역할, 기술의 역할이 그분들의 삶의 패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필드 리서치, 그분들의 기관에 가서 생활을 하고 뭔가 니즈를 발견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시나리오를 만들겠죠. 물론 가상의 시나리오이겠죠. 그분들을 퍼소나해서 만드는 시나리오니까 그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시나리오가 과학자는 어떻게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을까? 제품 디자이너는 뭘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그 시나리오를 각각의 디자인 쪽에 뿌리는 작업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때 실은 제가 집중했었던 디자인은 잘 살기 위한 디자인보다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는 살고 있지만 동시에 날마다 죽고 있기 때문에 그 잘 사는 디자인보다는 잘 죽는 디자인에 좀 포커스를 둬보자. 실은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큰 어떤 모먼트였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삶하고 죽음이 별로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너무 존재하는 거를 만들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뭔가 부재가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부정, 긍정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 양가적인 것들을 어떻게 하면 다 조금 벗는 디자인을 할 수 있을까에 집중을 했었던 시기입니다. 이때 디자인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리서치를 하고 난 뒤에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고 김치앤칩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디자인을 할 동안 맨체스터에서 누군가는 열심히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Okay, we're talking a bit about our lives before kimchi and chips, right? Usually the artist talks, like I said, would be about the works. This time is a bit about us. I've been in Seoul for almost 10 years, and before that, I was across the other side of the world in Manchester, in a school, University of Manchester School of Physics and Astronomy. And our university didn't have an art or design department, right? It was purely technical university. I was a very shy kid doing things on computers, which I thought were interesting. And we had this kind of world of adventure around us in the physics department because we would go to CERN and we made some of the components that were used in the Large Hadron Collider, and we would go and visit these like telescopes all around the world, and it felt like everything was kind of becoming physically possible. At the same time, I was running the Film Society, so I was hosting film nights in the school, and that mostly happened across the road in the Students' Union. So here, School of Physics, and School of Chemistry next door, IT, mathematics, all these very technical places. And then just across the street, there'd be the Students' Union. And the Students' Union was one of the biggest music venues in Manchester. So Manchester's known for its music scene, right? There's Happy Mondays, Oasis, the Smiths. Like the music scene in Manchester is very strong. And we had music venues. We had like a 2,000 person music venue, an 800 person music venue, 3 600 person music venues. And I had the keys for all of these because I got elected into the Students' Union. So I started running parties. So we would just do whatever we wanted because we had our own building. We could sell the tickets really easily. Everyone was a volunteer. We could book all the big name DJs that we liked. But we'd also do like other things, so like dance or a game room and street art, and even had like classical concerts all happening in the same building at the same time. And we'd have 4,000 people come for one night each time, and it was insane to be 20 years old and have like an ILOC budget for a party, right? This was a bit of a weird start in life, but it did give me all this knowledge to how to produce things, how to make structures, how to design promotion, how to coordinate teams and all these other things. But the thing I got really interested in was doing these designs for the main stage, things which would bring in
parts of what I'd learned in physics into some kind of visual design. So together in my office, so this is my office back in Manchester, this is me like in the middle of the festival, kind of knocked out, just stand here. It kind of become like this art studio in a way, right? Of medicine students and chemistry students making something which was something a bit like art, but nobody would use that word. We just thought of it as something interesting that we wanted to make, right? I've got an example here of one of the projects. I met a new media artist at the time, first time to work with an artist, and one thing that artists are very good at is documentation. So I'm going to show this video so you can see what those days were a bit like. Showcased at Pangea, a semi-annual electronic music festival held in Manchester, England. The project was designed, engineered, and created by Elliot Woods, one of the founders and coordinators of Pangea, and myself, Albert Huang, Almost a Brooklyn-based lost my hair already. media artist. The premise of the project is that a bunch of beams of light. Right, so we started messing around with like taking all the technology that was used for stage performance and trying to do something else with it. Because to us, it was an enormous amount of money we were spending to rent these things, and we thought, well, we can do something better with control systems or something. So we made this project where we'd have this 3D glove, and you could control all the lights with this 3D glove. And we'd bring people up from the audience during the performance onto the stage, and they could control all the lights in the venue. I'll skip this forward a little bit. We used a program called Max MSP to pull in a few seconds of putting on the So you can glove. see here, this is like, They were controlling all 12 lights. this is the audience here in the venue, and then like someone comes up, and they're able to control the lighting in the venue, right? So we're starting to get into these kinds of things, and still there was no idea of being an artist or something like that. So instead, I became a startup. That was the thing to do at the time. So like the ultimate way to use your energy, the coolest thing you could do in 2006 was to get investment. So we got investment into a company to make these things into, apparently to breathe new life into painful PowerPoint presentations. This was the kind of taglines that PR agencies were using at the time. We had some success, but obviously not enough. I failed at that. And I started to learn that like the business of making these things is mostly about selling those things. It's less about making those things. And I knew that my interest was in coming up with ideas and developing the ideas. And I knew also that I had no experience with that. I had very little experience with it. So the first time that we met was at a festival, and I was showing one of these projects, and Mimi gave me some very cruel feedback. And based on that feedback, we decided to work together. So anyway, that kind of came into this new era of like the European international festivals where we'd go to different cities, and like I found that like the skills which I'd been making for the installations I'd made were quite useful in this like new media world. So I started like making open source projects with other people, teaching people those things. And one of the main events internationally at the time was called Resonate, which had a few really good years, and then it kind of collapsed. So you might hear very bad things about it, but that was because sometimes good things turn sour. And this was a place where many of the people internationally from this field of new media art would gather, and they would just come all to this city in Serbia because it was beautiful and because everybody else was there and because a few of the organizers were very good at making things happen. And we really liked that energy, so we tried to bring it back to Korea as well. So in 2014, we ran our first conference with IWA, Distortion Field Conference, and Mimi ran the Da Vinci Creative Festival, which is now turned into Unfold X, right? So it used to be Da Vinci Creative, and this was the first edition. And we also did like some more small things, like small gatherings, and trying to figure out how to build community around digital arts.
This was all 10 years ago. I hope there's like some people maybe recognize one or two people in this picture. Okay. And then we'll now start talking more about our work. 네. 저희는 뭐 보신 것처럼 실은 굉장히 두 다른 작가, 두 다른 사람, 두 다른 인간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뭐 저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김치앤칩스에 안착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그렇다고 하면 각자에게 조금 의미 있었었던 작품을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순간을 약간 결정적인 순간을 실은 작품을 빼고서는 뭐 논할 수 없죠. 저희가 작품을 어쨌든 만드는 사람이니까. 저희는 2009년 엘리엇이 말한 대로 2008년 덴마크의 페스티벌에서 우연히 만났고 서로의 작품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다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됐고 2009년 김치앤칩스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고 같이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2013년쯤에 엘리엇도 저도 작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갖고 시작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야말로 땡기는 대로, 그야말로 끌리는 대로, 그야말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작업을 하던 시기였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작가라고 규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전시나 페스티벌에 초대받아서 갈 때 그 비행기에 내려서 입국 심사 쓸 때에는 굉장히 초기에는 실은 작가라고 저희를 쓰지 않았었어요. 강사, 교수, 아니면은 그냥 관광, 쉽게 들어가려면 관광, 아니면 프로그래머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함께 일을 하다가 만든 허공에 그리기는 저희가 만든 저희 내부 안에 우리들의 약속과 같은 일종의 그 테마입니다. 뭔가 목적이 있어서 허공에 그림을 그리자라고 해서 만든 것도 전혀 아니고 실은 돌이켜보면 저 문장이 어디에서 왔는지 지금은 기억이 좀 가물거리기도 해요. 그때 이제 허공에 만들기라는 이름 하에 너와 내가 서로 맞지는 않고 방향이 다르지만 무언가를 하나로 같이 만들어가는 파트너가 되자라고 했었던 약속과 같은 거였고 그리고 서로 동의하지 않음을 동의하자.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가 서로 너무 동의하면 의심하자. 뭔가 편하게 이쯤에서 끝내고 싶은가 보다라고 의심을 하자. 그렇게 만든 저희만의 팀입니다. 이 팀을 가지고 저희가 이것저것 작업을 하다가 제가 고른 첫 번째 저희의 작품은 루나 서페이스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작품 중에 가장 심플한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 아웃풋이 저희 작품의 대부분은 물성이 있고 또 비물성적인 빛이 있는 설치물이지만 이 작품은 실은 사진으로 나온 게 최종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조금 매체가 다른 설치물을 이용했지만 아웃풋은 다른. 지금 보시는 공간은 저희가 2014년에 부천에 있었던 스튜디오고 작품의 기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C는 바람에 흩날리는 천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C는 그 흩날리는 천을 3D 카메라로 실시간으로 읽어서 그 데이터를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 안에 그려놓은 구와 오버랩을 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 공간에 있는 흔들리는 움직임, 그 파브릭의 움직임을 3D 카메라가 읽으면 그 움직임을 그대로 저희가 구하고 오버래핑을 시키죠. 그렇게 구하고 오버래핑이 되면
파브릭이 구를 통과하면 우리가 이제 구의 단면을 보면 작은 원에서 큰 원으로 단면을 사과 굉장히 얇게 슬라이스 하듯이 그렇게 조각난 단면들을 다시 프로젝터로 움직이는 파브릭에 역으로 프로젝션을 하고 그 움직이는 저 천을 장노출 카메라로 찍으면 시간이 응축된 어떤 장노출 이미지가 잡힙니다. 여기까지 지금 보신 거는 저희 스튜디오에서 천이 있고 아까 첫 장에서 보셨듯이 저희가 팬을 두지 않았어도 워낙 통풍이 잘 돼서 펄럭펄럭하는 파브릭이 있었고 그 다음에 3D 카메라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고 그래서 늘 그걸 가지고 놀다가 어느 날 발견한 이미지예요. 물론 이제 이 이미지가 지금 첫 번째로 저희가 그린 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미지를 딱 보고 그간 머릿속에는 있었으나 구체화되지 않은 개념이 약간 퍼즐처럼 맞춰지는 기분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경계라는 게 실은 우리가 정해놨기 때문에 경계지, 경계는 항상 이동할 수 있고 경계는 항상 없어질 수 있고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존재와 부재 사이의 경계가 우리가 그을 수 없잖아요. 그을 수 없는데 항상 이렇게 그어진 듯한 이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이게 뭐지? 라고 고민하던 차에 만났던 이 작품은 저에게 있어서 실은 그 경계의 탐험이 뭐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던져준 되게 소중한 계기였습니다. 저희는 지금은 B3구라고 하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부천 삼정동에 있는 소각장이 5년 동안 문을 닫아 있어서 실은 굉장히 쾌쾌한 이 공간이 B3구로 오픈하기 전에 어떤 프리 이벤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 행사가 진행이 될 때 부천문화재단에서 저에게 커미션을 주셨습니다. 이 공간에서 무엇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뭔가 소각되는 공간, 결국 소멸된 공간에서 생성될 수 있는 뭔가를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앞에 놀듯이 만들었던 그 장노출의 달 프로젝트를 가지고 옵니다. 이 공간은 5년 동안이나 문이 닫혀 있었어서 실은 뭐 한 2-3cm 쌓인 먼지를 털어내는 일부터 그 다음에 뭐 냄새는 말할 것도 없고 모기도 말할 것도 없고 밤에는 박쥐가 날아다녔습니다. 이 공간, 정말 무서운 공간에서 저희가 달을 띄우자. 그래서 보신 것처럼 3개의 다른 로케이션에 천을 설치하고 그 천을 움직이면서 실은 그 천의 움직임이 실제 천의 움직임이 가상의 구를 만나 장노출로 작품을 완성한 게 이 작품입니다. 이 한 컷을 찍기 위해서 당연히 뭐 수천 컷을 찍어서 만들었겠죠. 지금 보시는 사진, 그러니까 최종 아웃풋은 이 사진인데요. 존재했지만 흔들리고 있었던 천은 장노출로 찍힌 사진에서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실제 공간에 존재하지 않고 가상에 존재했었던 구는 결국 사진에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흥미있게 봤었던 것들은 이 시간의 겹들, 그러니까 시간이 겹겹이 쌓이는 것들, 그 다음에 한 장으로 응축됐지만 그 안에 놓여있는 어떤 시간성, 그리고 또 물성이었지만 비물성으로 사라진 것, 그 다음에 분명히 비물성이었지만 물성으로 존재한 것. 이게 실은 저희가 멋모르고 만들었었던 드로잉 앤 인디에어라고 하는 어떤 그 개념도 다시 한번 뭐야, 이거 드로잉 인디에어와의 개념과
매칭이 되는데 그 다음에 내가 고민했었던 말로 깨지 못했었던 그 구슬들, 엮지 못했던 구슬들이 좀 엮어지는 기분? 그래서 굉장히 뭔가 다음 스텝으로 빨리 넘어가고 싶어서 뭔가 또 하고 싶어서 안달복달하게 만들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세 개의 서로 다른 달을 만들고 이 공간에 세 개의 사진과 설치물을 만듭니다. 이 작업을 저희가 또 의미 있게 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그간의 작업들도 실은 노동이 굉장히 많이 인볼브가 됐지만 이 작업을 할 때 저한테 있어서는 거의 처음으로 로컬에 있는 모든 노동들을 동원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밧줄을 타는 분, 그 다음에 뭐 천을 만드시는 분, 프로파일을 만드시는 분, 이분들이 전부 저를 사장님 불렀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프로젝트가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작가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셨던, 왜냐면 뭐 맨날 와서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들을 계속 사가니까. 실은 이 거대한 천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바깥에 있는 외부의 공기, 5마력이나 되는 공기를 유입했어야 됐었고, 그런 모든 설비들을 해주실 분들을 찾고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하는 뭔가의 이런 전혀 그간 나와 관계가 하나도 일도 없었던 사람들과의 협업도 되게 재미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하루는 이게 사진 작업이기 때문에 그 시간대의 빛의 색깔을 보기 위해서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카메라를 들고 트라이포드를 들고 이곳을 혼자 들어갔어요. 그 한 4시쯤? 왜냐면 저희가 여기서 밤 작업을 하기 때문에 4시부터 지는 해를. 근데 굉장히 무서운 공간이거든요. 막 쥐새끼도 다니고. 근데 그 문자가 딱 와서 딱 봤는데 엘리엇이 보낸 문자여서 딱 열어봤는데 엘리엇이 그 링 공포영화 링의 한 컷을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일부러 놀리려고. 그러니까 제가 갈 때 나 무서워서 이거 진짜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랬는데 그게 이분한테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하면서 이제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그걸 딱 오픈하고 바로 핸드폰을 놓쳤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이 공간에서 벗어나오려면 이 공간이 5층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정말 그 카메라는 떨어뜨리면 안 되는데 이 공간은 빨리 나와야겠고, 그래서 공간을 벗어나서 밖으로 나와서 엘리엇에게 정말 그 쌍욕을 열심히 퍼부었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저한테는 정말 잊지 못할 그 머리가 쭈삣쭈삣 쓰는 기억들이었어요. Okay. So I think that through our projects, we finally start to understand what is the work that only we will make, as in, if we don't make it, nobody else will, and why do we find those works interesting, right? So these kind of two questions started to become answered around 5 years ago, I'd say, like with the project Lunar Surface and with Light Barrier. So became interested in this idea of images, right? So if you have something imaginary and you want to move it into the world, you do so by formatting it as an image, right? So the image is the physical version of something imaginary. Something imaginary doesn't have any physical form. To take a physical form, it becomes an image, right? And an image could be anything, really. It doesn't have to be just a painting or a flat image, as we think of. But we're very interested in these images, like ways in which imagination can be formatted. And I'm not going to go through too much of the theory on this, but I'm just going to throw it out in case anybody wanted to look into this more. These are kind of our ideas about the way we think about images.
And images have like a strong history of like changing society. So the Romanian Revolution happened because of a glitch in a television signal, and it was followed up by a new government that was formed not in parliament, but in the television station, right? There was this kind of power of images to change the way people see reality. And we're dealing with these image formats, this media, right? Media art is art around the media. I'm going to skip through a little bit because we don't have too much time, but we can say that like images started to become dominated by digital technologies. So previously, we think about the photograph as being what kicked off Impressionism and changed painting, and then had all these problems around photography, such as which types of ethnicities could be represented in photography. And then now, like, all of these problems have like moved into this automated social space where what defines a good image is a quantitative question. It's a numeric question, right? It's a question you can ask to a neural network or any other kind of statistical system. Like you can say, is this image successful? How many likes did it get? How many likes would this image get? Is this image appealing? And we can program it backwards into the camera. So the camera can be aware of what a successful image is, right? There's this kind of two-way relationship between the image format and society. And meanwhile, there's like kind of technical ways in which images are changing. So the camera on our phone, the front camera projects onto you as well as capturing images back. Or there's like these multi-lens cameras, like the way in which systems are seeing is changing. So we wanted to make image formats, ways in which images can be formatted in physical reality. And in this particular project, we were interested in taking these new types of cameras and inverting them and making an image out of that inverted relationship. And the principle is quite simple. We're going to have some haze in the air, some fog, and we're going to have beams of light, and they're going to very accurately cross over at points in the air. We tried doing this, and it didn't work. But we thought maybe what we need to do is get more and more and more of these light sources. So here we have like a Pyeongchang mirror, right? The kind of mirror you get in the corner, right? And if you look in the mirror, you can see the whole room. So if you imagine if you are a video projector and you're looking into these mirrors, in every mirror I can see the whole room, right? Which means I can project to everywhere in the room through this mirror, through this mirror, through this mirror, through this mirror. Which means all of that, if I project light out, it will come from all of these mirrors and go everywhere, right? And then I can just select the bits of light that cross over the point in the air that I'm trying to light up, and that'll make that point in the air light up. So this started with simulations. So this is back in 2013. The computers weren't very fast. And trying to make simulations of what it might look like to do this effect. Still, we weren't convinced, but we had a commission, and the commission was in Russia in 2014, just before the Crimea crisis happened. It was the middle of nowhere, so this is 4 hours drive from Moscow in the middle of the forest. There's no shop with a HDMI cable or even like a USB drive or anything. You really had to risk going there. And we set this thing up, this wooden base, and put these mirrors on and these projectors, and it never worked before. You know, it never worked in testing or anything. Luckily, it worked, right? Luckily, it started to emerge that we could create these images in the air by combining together beams from many of these mirrors, using this system of calibration and projector control. And then this image would exist in physical space, in the same space as the viewer, one that you can pass through and you can like tangibly hold. It's not like a hologram, which is a kind of magic effect over there. It's something that exists in the same space as you. So we made 3 versions of this project. The second version, we focused on trying to get a much higher detail
into the projection. And this was done by making the mirrors much more dense, many more mirrors, and accurately mounting everything. We also had to make our own software tools at the time. You know, there's obviously like this evolutionary discussion between like humans externalizing their evolution into tools, and we wanted to be a part of that dialogue. So we started making our own software. This is called Ruler, and this is used for calibrating Light Barrier and other projects. Light Barrier was the first project where we used it, but actually we made the tool originally for workshops. So we taught workshops about calibration methods, and this tool was a teaching tool and eventually evolved into our main tool. So the second version is kind of our favorite. You're not supposed to have a favorite, but this is. And with this one, we feel like we managed to have the best balance between this physical and this image. So we are creating something very digital in physical space, right? Something which has digital possibilities. It can be copied and moved and manipulated as a digital object, but it has physical attributes also. And that's what the name refers to. The name light barrier is this rule from physics which says that something material cannot act like light, and light cannot act like something material. And because we're doing something that tries to do both at the same time, and also because there's this barrier of mirrors, which feels very physical, it became called light barrier. Just going to pop the volume. So all of these mirrors are projecting light out in a very controlled way. And we're able then to create these objects which can move freely through space. This was the second version, it was 2015. And I'm just going to talk now about how we made the third version. And we made the third version in 2 months. And the third version, we got the contract 2 weeks before the opening, finally. So it was made in a bit of a rush. So I'm going to talk about it in a bit of a rush. This is going to be automatic from here on out. I don't get to choose the speed. Okay. I can show you the project first. Go on, let's do that. Sorry, one sec. Oh, it is automatic. I can't do anything. Right. So we started out by thinking what we could do is make an automated system to choose this structure of mirrors. So we made our own neural network-based system that would use reinforcement learning to try to learn what would be the best strategy to lay mirrors onto this curvature, because the curvature would bring the light in better. In order to make that run fast enough, we took every computer in the studio and ran 10 instances at the same time. Meanwhile, we went over to our fabricator and we talked about how we would make the structure for these mirrors. So there'd be an inside, which is the mirror, and an outside, which is a steel plate, which we call the sandwich. We went over to the Fab Lab and we cut out one of these to see how that would work, because all of these mirrors are different shapes, right? They're all unique. So we start with this back, which the mirror will then attach to. So we have the sandwich for the front and the back. We'll have many of these mirrors that come together, and that creates the overall structure. In order to generate these patterns, there's 10,000 individual laser cut patterns. It's all computationally generated. There's a lot that can go wrong, right, when you make a lot of things at the same time. And in particular, the holes didn't really line up in the final version. So it was difficult to bolt it together. That was the issue. But once you've pressed the print button, right, there's no going back. You kind of have to go with it. So we ended up with these 10,000 pieces, and they got welded together into their individual sections. So that was happening over at the fabricator, and there was kind of sections being welded together. And then meanwhile, over in the Ashimuna Zhongdang in Gwangju, we were making the mirrors.
So again, each mirror is unique. We created a kind of jig to cut the mirror on in the wood workshop. And then we figured out we could do 5 at the same time, so we created our own production line for doing these mirrors. This was the plan drawing of how that was going to work. All of these mirrors got cut in one room, and then they got moved across to the main hall. So in the main hall, here we have the map, where we're laying out each group section, all the IDs that goes everywhere. We're starting to build the structure here, and at the back, the very bottom, the sections of these backs of sandwiches are being built. So first we build all the structure in place, and everything's got little IDs laser cut into them, and then we start to apply the mirrors, and because it's a ladder, it was quite handy in order to move up. So group by group, we install the mirrors in place. This is just physical work. And then another voila moment. It's really great to see these things emerge because you don't get to try them out until you put them in the final venue. But meanwhile, in the other room, we set up the previous version of the installation. And this was a content studio. So this is our version of like a screen to make content. And it was the first time to be able to show people what it looked like. So in that room, we could actually show the installation. And the other room, we set up a content recording capture system. So we had these kind of cameras that we connected together to capture 3-dimensional forms, 3-dimensional sequences. So we could do things like a person walking out of the installation, right? So you can see here, it's a little bit blurry, but like a kind of light field of a person walking out from there. The next thing that we had to handle, though, was the calibration, because we have to very accurately, every single pixel of light individually, know which direction it's going in. And because this whole physical structure gets a little bit warped during the process, it was very difficult to work with. And this was when it started to be like, we were working 30 hours a day, and we were in the 6th basement, right, with no sunlight. And this is the feeling, you know, like literally the computer's like, I'm using every single core, and then meanwhile, deadline tomorrow, right? So sometimes the projects can be quite intense to create. I'm just going to skip back to show the actual result of that. Has anybody been to this installation? Anybody seen this one? So we brought a lot of new approaches simultaneously, but the project was essentially the same project, just in a new scale. So I mentioned we were like in the 6th basement and working these very long hours, and we decided after this project to never do that again, right? Which is why you'll notice that all the later projects are outside, right? And it was a way to get away from the situation of being in these dark environments. And also, there's something about a room that we completely control. You know, we can do whatever we want in this room. And therefore the audience is already giving up on trying to really feel like this is reality, right? Because they've come to this special place where the artist has complete control, and what we wanted to do was make things that are real. In order to do that, we have to meet them in public space. So I think we're going to start talking about some of those projects.
Oops, sorry. 그 엘리엇이 말했던 것처럼 라이트 베리어는 저희에게 되게 실험적이긴 하지만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환경.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프로젝터의 밝기도 저희가 결정할 수 있고 헤이즈의 농도, 그러니까 빛이 맺히게 될 헤이즈의 농도도 실은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 fully 너무나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이 허공에 그리기에 조금 더 자연적인 변수를 넣어서 다음 프로젝트는 진행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다가온 단어가 이제 이 불확실성, 무언가 확실하지 않음, 무언가 제어할 수 없고 언제 나올 수 없는 변수, 우발성, 우연성, 어떤 이런 것들이 개입되어서 조금 더 같은 친척의 작품이지만 같은 형제자매이지만 조금 더 결이 다른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 왼쪽에 보시는 주댐무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그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1968년도의 영화입니다.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이터널 선샤인이라고 하는 영화에 어떻게 보면은 실은 그 인스피레이션이 됐었던 영화예요. 이 영화는 1960년대 만들어진 사이파이인데요. 되게 그 멜로물 같은 사이파이예요. 여기에 있는 자살을 결심했지만 실패한 어떤 남자가 그 과학자들의 실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실험에 참가를 해요. 그 과학자들이 이 남자를 선택한 이유는 뭐 죽음을 결심했는데 뭔들 못할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실험에 의뢰를 하고 이 사람은 응합니다. 근데 이 실험은 딱 1분만 과거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도착을 해서 1분만 있다가 돌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실험은 현재까지는 영화상에서 현재까지는 실험용 쥐한테만 실험을 하다가 처음 인간한테 적용되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 사람이 과거로 갑니다. 하지만 그 과거가 굉장히 무작위한 과거가 아니라 약간 의식인지 무의식인지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과거에 갑니다. 과거에 갔다가 1분 뒤에 돌아와요. 그리고 또다시 이 사람은 너무 노력을 해서 또 그 과거를 찾아갑니다. 근데 갈 때마다 시간이 뒤죽박죽되고 실은 기억이 서로 섞입니다. 그래서 보는 관객은 이게 꿈이었나? 생신가? 하는 착각도 일어나고 영화 속에서 이 주인공은 실은 자기의 기억이 무의식 중에 굉장히 많이 재구성되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실은 이 당시 프랑스 영화들, 굉장히 뉴 웨이브의 영화들이 집착했던 어떤 그 시간의 시각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보여주는 영화예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억들이 굉장히 파편 같고 재조합되면 재구성되면 재구성될수록 실은 마치 역사가 어떤 구성되면 구성될수록 실은 이야기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변형될 수 있듯이 내가 겪었던 경험도 기억이 되는 순간 그 이야기는 실은 나의 것이 더 이상 아닌 조작이 가능한, 구성이 가능한 이야기다라는 것들을 조금 내포하는 영화예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HBO에서 저는 실은 시리즈 2편밖에 안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리허설이라고 하는 작품은 그냥 간단히 말을 하면 지금 주댐무 영화가 과거에 대한 불확실한 기억들이라고 하면 리허설은 다가오지 않은 현재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이나
그게 경험으로 아직 안착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미래이기 때문에 굉장히 변수로 인해서 뭔가 굉장히 불확실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에서는 이 나단 필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세트를 만드냐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와 처음 대면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의 그 부끄러움과 그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해서 자기의 인간관계를 확장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실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을 위해서 그 경우를 똑같이 이 사람하고 똑같은 거실을 만들고 이 사람의 집과 똑같은 레플리카, 그러니까 모형을 만들어요. 정말 똑같이.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네 집의 문을 열면 항상 새로운 사람이 와서 하이 하고서 인사하고 그 경험을 계속 반복을 시켜요. 그리고 누군가는 자기 친구한테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그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친구와 편안히 얘기할 수 있는 자주 가는 단골 바를, 술 마시는 바를 아주 똑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묘한 상황이 연출이 돼요. 똑같이 만들고 똑같이 그 무한히 아직 도래하진 않았지만 실제로 도래할지 모르는 상황을 연출을 해서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는데 매 연습마다 변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매 연습마다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상황에 노출이 돼서 결국은 익숙하기보다는 그 상황의 어떤 불확실성?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누구도 뭔가 익숙해짐을 결국은 배우지 못해요. 그래서 이 쇼에서는 실제와 똑같은 공간과 그 다음에 이 주인공이 실은 어떤 제3자의 관찰자 시점이 돼서 CC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곳과 안쪽은 굉장히 실제와 같은데 그 뒷면은 우리 말하는 스캐폴드, 뭐 판자, 그야말로 스테이지 같은 이 공간. 그래서 굉장히 실제와 굉장히 그 만들어진 가상, 그 다음에 주체와 객체, 뭐 이런 것들이 묘하게 섞여 있어요. 근데 두 개 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어떤 것도 그 모두 다 실은 이 과거도 흔들고 미래도 흔드는 그 중심에는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라이베리아로 돌아가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모든 환경에 불확실성을 개입을 하고 싶다. 그 불확실성에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변수는 자연적인 요소이지 않을까. 2016년에 굉장히 저희가 좋은 기회로 영국의 리서치를 갈 수 있는 기금을 아르코에서 받습니다. 저희의 타스크는 가서 기관을 만나고 어떤 가능성을 타진하고 무언가 돌아올 즈음에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뭔가 그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타스크와 그 정도의 버젯, 딱 실비를 지원을 받고 영국에 가서 이제 많은 기관하고 미팅을 합니다. 뭐 V&A하고도 미팅을 하고 테이트 모던, 바비칸 이렇게 미팅을 하고 저희가 굉장히 사로잡힌 공간은 이 서머셋 하우스라고 하는 이 마당이에요. 굉장히 런던의 번화가에 있는데 이 마당을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어쿠스틱이 굉장히 달라져요. 찻소리도 없고 이렇게 사방으로 둘러싸인 건물에 의해서 이 공간이 갖고 있는 뭔가 그 빛의 색깔도 너무 뭐 그냥 끌렸고 실은 그 소리도 굉장히 끌렸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영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뭔가를 하자라는 아이디어는 없었지만 저희가 이 공간에서 며칠을 계속해서 가서 앉아 있고 그냥 뭐 커피 마시고 하면서 스케치를 시작을 했고 그 스케치가 이제 옆에 보시는
스케치입니다. 이 공간에 태양을 내리자. 우리가 허공의 라이트 배리어로 뭔가 그림을 그렸다고 하면 풀리 컨트롤할 수 있는 프로젝터 대신 태양을, 그 다음에 헤이즈 대신 물 미스트를, 그리고 여기에 아까 말한 불확실성을 완전히 넣어줄 수 있는 바람을 이용을 해서 라이트 배리어의 뭐 약간 낮 버전 같은 느낌이긴 하나 뭔가 확장하자. 그리고 아까 일리엇이 말했지만 지하실에서 좀 나오자. 어두운 공간에서 나와서 조금 퍼블릭을 만나자.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원을 그린다고 하면 그 원을 지나가는 탄젠트 라인, 수십 개의 탄젠트 라인들이 있다고 하면 원을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라이트 배리어에서도 뭐 당연히 거울을 이용을 했듯이 거울을 이용을 해서 태양빛을 반사하는데, 태양빛을 반사한 그 빗줄기들을 탄젠트 라인으로 이용을 해서 태양을 상징하는 하나의 원을 그리자라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돌아와서 아르코에 다시 제안서를 넣었습니다. 아르코에 제안서를 넣고 우리가 태양을 상징하는 원을 허공에 그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공공예술작품으로 처음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죠. 첫 번째 질문은 뭐 그럼 비 오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 인터뷰에서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그래서 비 오면 태양이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작동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을 당신이 기다려서 그 순간, 보일 수 있는 순간까지 기다려서 보면 되는 작품이다. 그래서 바람과 태양과 관객의 기다림이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작품이라고 설명을 하고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 지원금을 저에게 큰 돈을 주셨으나 실은 그 지원금으로는 이 작품을 만들 수가 없어서 보통 이제 저희가 한 기관의 커미션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그 커미션을 등에 업고 굉장히 많은 기관을 찾아다닙니다. 영업사원처럼. 그래서 왜냐하면 실은 한 기관이 그 배에 올라타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를 태우기는 실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배에 같이 올라탄 커미셔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는 굉장히 많이 일단 시드머니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런던에 가서 뭐 KCC하고 미팅도 하고 서머셋 하우스도 설득을 하고, 그때 저희한테 왔었던 기회가 2017년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의 상징 조형물로 헤일로를 코 커미션 하겠다라고 하는 제의가 들어옵니다. 그 대신 영국에서 보여주기 전에 미리 한 해 먼저 광주에서 보여주자라고 하는 게 제안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실은 굉장히 큰 제안이었고, 그러니까 그 기금이 크다기보다는 실은 두 번째 커미셔너이기 때문에 되게 소중하신 분들이었고, 근데 저희 뭐 라이트 배리어가 아까 전에 오픈 2주 전에 계약을 했듯이 실은 구두로 맺은 계약이 너무 오래 지체가 되고, 그 다음에 작업 기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하면서 리스크는 점점 커갔었던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실은 저희가 한 번도 공개하지 않은 폭망했던 케이스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당연히 시작은 굉장히 미미하게 시작을 합니다. 작은 거울들을 가지고 이 거울들이 공중에 빛을 맺히게 한다라는 건 도대체 어떤 느낌일까라는 것들을 일일이 손을 가지고 한번 뭐 놀아보는 거죠.
그리고는 스튜디오에서 실은 손으로 만든 어떤 그야말로 손으로 칼리브레이션한 거울들 위에 분무기를 가지고 뿌리면서 감을 잡기 시작합니다. 뭐 작가의 작품의 시작은 실은 굉장히 이렇습니다. 모두 다. 뭐 이 뒤에는 무언가 설계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겠죠. 버리고 다시 하고 그 일을 하고 설계된 거를 가지고 이제 공장에서 파브리케이팅을 합니다. 많은 것들을 생산을 해요. 헤일로의 모터가 담길 박스, 스트럭처, 거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작업을 시작하고 200여 개의 거울 모듈에 들어갈 어떤 컨트롤 시스템들도 전부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이 안에 생략된 굉장히 많은 노동과 사람들,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짐을 싸고 현장으로 갑니다. 현장에서는 공장과 스튜디오와 다른 또 다른 노동이 이제 기다리겠죠. 모든 것들을 조립이 끝나고 구조에 올리고 다듬고 다시 조율하고 낮에도 밤에도 일을 하다 예기치 않은 큰 비를 만납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은 게 너무 많은데 첫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겼고 두 번째로는 실은 작품이 장소를 바꾼다는 거, 그러니까 실내에서 외부로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스케일이 바뀐다는 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놓쳤었던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큰 그림을 가지고 이 작품을 접근한 게 아니라 실은 굉장히 당면한 작은 것들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라는 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건 작가인 저희도 그렇고 이 작품을 만들었었던 분도 도와주셨었던 분들도 모두가 실은 여러 가지 골고루 굉장히 깨알 같은 실수들을 담았었던 프로젝트였었던 것 같아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뚜껑을 열어보니 물이 들어 있었고 너무 화들짝 놀라서 그걸 벗겨보니 모든 기기가 다 물에 잠겨 있었어요. 분명히 알고는 있었으나 더 깊게 얘기하지 않고 더 싸우지 않았었던 방수. 저희 모두 다 알고 있었으나 누구 하나 실은 당연히 방수 너무 기본 아니야? 라고 했었던 그 부분을 너무 격하게 싸우지 않았었던 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었고 그 뒤로 24시간 매일매일 모듈의 뚜껑을 열고 고치는 일이 진행이 됩니다. 이 작업이 진행이 될 때 여기가 실은 그 광주 시립미술관 앞이라 굉장히 그 로컬의 주민들이 많이 오고 가시는 동네인데 그 직구 주신 어르신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저만 딱 눈만 마주치면 인생은 미완성 이 노래를 저기서부터 부르면서 오세요. 저기서부터 그러니까 아직도 고쳐? 또 고쳐? 그 동네 모든 분들이 다 하셨어요. 나중에는 이제 좀 광주 사람 같은데 막 이러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올 때는 하였는데 매일매일 막 기미도 올라오고 그리고 매일 냉장고 바지 입고 고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떡도 갖다 주시고 물도 갖다 주시고 당연히 오픈을 못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작업이 오픈을 못 맞춘다라는 건 조금 납기가 조금 늦어진다라는 거하고는 너무 다르죠. 작업이 오픈을 못 맞춘다는 건 그냥 끝. 오픈날 안 되고 그 다음날 오픈한다? 이거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끝.
저는 이때 솔직히 말하면 매일매일 고치고 들어갈 때 내일 눈 뜨기 싫다. 진짜. 내일 또 나가서 이걸 고치고 있고 동네 사람들 또 마주치고 그 기관의 분들도 이게 실은 기관의 분들도 저희를 짜야 되는데 벌려놓은 게 너무 크니까 불쌍한 거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성한 거는 정말 실은 처음 오픈하는 거지만 정말 민망한 원이 그려지지 않고 모든 것들이 실은 작동된다고 할 수 없는 작품이 작동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고치고 있을 때였었어요. 오픈이 지나고 근데 저한테 더 큰 상처가 됐었던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오픈이 지난 일주일에도 저희는 고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거는 저희 작품이 완성이 됐었으면 저희 작품이 고요히 돌아갔어야 되는 이 환경에 이 행정적인 문제로 저희한테는 얘기되지 않은 이 수많은 행사들이 주말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저희는 여기에 상징적인 유형물로 들어오는 거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왜? 나도 고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 비현실적인 이 모습, 막 K-팝이 흐르고 이 모습이 실은 저에게 있어서는 되게 상처였어요. 저희는 이제 마음을 다듬고 이제 그래 잘 됐다. 한번 폭망을 했으니 이제 우리 다음에 런던 가야 되는데 런던은 절대 망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래 그냥 우리가 여기 로컬에서 망해서 다들 다독거려 주니까 이 힘으로 해외는 좀 나가서 잘하자. 그래서 뭔가 저한테 꽂힌 또 다른 문장은 완벽하게 어차피 완전할 수 없어. 불완전할 텐데 그냥 굉장히 완벽하게 불완전한 뭔가를 좀 찾아보자 였습니다. 모든 디자인을 다 바꾸고 실은 다 고철로 처리했어요. 다 고철로 팔고 그 다음에 모든 디자인을 완전 다시 from the scratch 했어요. 하고 정말 다시 또 돌아가서 굉장히 매뉴얼한 테스트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거의 완성품에 가까운 모듈이 완성이 됩니다. 모듈은 2개의 서버 모터를 장착하고 훨씬 심플해지고 절대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방수 시스템을 갖춘 모듈은 모듈이 완성이 됐습니다. 더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펑션이 작용하지 않았을 때 태양을 반사한 빛이 누군가의 눈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어떤 펑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뭐 하늘을 본다든지 이게 다 망친 이제 한 번의 아픔을 겪은 프로토타입들입니다. 저렇게 완성된 모듈을 가지고 당연히 제작을 진행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모듈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미스트를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조금 더 가깝게 완성에 가깝게 진행이 되고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저희가 항상 감사하고 놓치지 않는 게 저희 작품에 들어오는 많은 스킬들과 노동과 그 사람들의 시간과 에포트, 노력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작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또한 저희의 작품, 그러니까 구체성이 없고 실체화되지 않은 이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고 실체를 가지기까지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실은 협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뭐 노동의 과정들을 보여주는 비디오고, 이때는 저희가 너무너무 다짐을 했고 너무 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실은 모든 것들을 저희 두 작가가 0부터 뭐 언리미티드까지 전부 다 케어를 했습니다. 저희는 태양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태양이 없이는 그려질 수 없는 작품이기 때문에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은 당연히 안 그려지죠. 근데 저희가 깨달은 거는 주인공은 바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양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태양이 뭐 어느 날 딸은 뭐 북쪽에서 뜨지 않잖아요. 항상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나, 이 바람은 그야말로 불확실성을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변수였어요. 그래서 보시는 비디오에서는 저희가 계절이 바뀌면서 계속해서 이 바람에 잘 편승해서 만들 수 있는 미스트 구조물을 계속 디벨롭을 하고, 뭐 압력을 테스트하고 미스트 구조나 미스트의 노즐을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돼서 2018년 런던 서머셋 하우스에서 전시를 합니다. 작품은 99개의 로봇 거울과 한 개의 태양이 바람에 의해서 허공에 맺혀진 미스트 위로 원을 그리는 작품입니다. 굉장히 찰나처럼 나타났다 찰나처럼 사라져서 저희도 하루 종일 못 보는 날도 있었고, 어느 날은 볕은 좋으나 바람이 세서 어느 날은 날이 흐려서, 그래서 실은 저희도 매일매일 가서 매일매일 있었었어요. 제일 안타까운 거는 하루 종일 계속해서 한 30분 기다리다 갑자기 문자 확인하느라고 놓치시는 막 그 오디언스들을 보면 막 가서 정말 오지랖을 떨고 싶을 정도로 굉장한 이제 그 집착을 가졌었던 작품입니다. 작품은 단 한순간도 똑같은 모습으로 원을 그리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만드는 이치도 같고 만드는 시스템도 같고 하지만 실은 똑같은 원은 절대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이제 관객들이 발견한 그들의 헤일로들을 저희가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가지고 온 거고, 실은 작품이 굉장히 잘 나와서 서머셋 하우스에서도 오픈 때 굉장히 많은 이제 프레스도 불러주시고 되게 그 준비를 되게 잘 해주셨어. 근데 오픈 때 비가 왔어요. 불확실성. 네. 그래서 오픈 때 실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기관에서 다른 그 포토그래퍼를 고용을 하셔서 정말 볕이 좋은 날 정말 잘 드는 헤일로를 담아주셨습니다. 작품은 2021년 저희가 그 MMCA에서 선보인 적이 있었고요. 그 MMCA 네. 보통 저희 작품은 저희도 오픈 전날 봅니다. 아니면 오픈인 날 왜냐하면 모든 작품이 모든 요소들이 제자리에 있어야 되고 얘네들이 서로 캘리브레이션으로 서로의 위치를 잘 파악을 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딱 끝나야지만 저희도 작품을 볼 수 있어요. 보통 그것들이 되게 놀라운 전시의 법칙이 있죠. 모든 건 전시 전날 다 완성이 되듯이 저희도 그래서 오픈하는 날은 막 그 관객보다 더 설레고 저희도 그런 말을 합니다. 된다, 이거 되네, 어떻게 막 이렇게 저희도 이제 뛰어가면서 보긴 합니다. 이거 제가 조금 오늘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한국 관객이 있어서 제가 말을 많이 하는데 이따가 엘리엇한테 이제 질문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빨리 마무리를 할게요.
그 제임스 카스라고 하는 사람의 책인데요. 그 Finite and Infinite Game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분은 실은 약간 종교 철학자이세요. 그래서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종교스럽군이라는 이 기운이 있긴 하나 이분 이 책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 책에서 이분이 이제 규정하는 게 있어요. 그 세상에는 두 종류의 게임이 있는데 하나는 finite, 유한한 게임, 또 하나는 infinite, 무한한 게임이 있다. 근데 유한한 게임은 뭐냐면 유한한 게임은 그러니까 유한이니까 끝이 있죠. 그러니까 유한한 게임은 결국은 끝나는 게임. 그래서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져야 되는 게임. 게임이 끝나려면. 그래서 모든 스포츠, 그 다음에 전쟁, 그 다음에 정치, 결국은 하나는 이겨야 되고 하나는 져야 되는 게임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게임은 실은 룰, 모든 게임에 인볼브하는 사람들이 룰을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룰이 정해져 있고 그 게임을 이기려면 룰을 따라야 되고. 두 번째 또 다른 게임은 인피니트 게임인데 이 인피니트 게임의 목적은 게임을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계속 이어가려면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 중에서 실은 누구도 죽거나 이기거나가 아니고 실은 모두가 함께 잘 살아고 잘 살아남아야 되는 게임인 거죠. 그래서 이 게임은 룰을 복종하는 게 아니라 룰을 매번 만들어야 되는 게임이에요. 새롭게.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관계에서 새로운 룰,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면서 그래서 저희는 작품을 약간 인피니트 게임 하듯이 하려고 합니다. 가늘고 길게. 그래서 오래오래 지치지 않게 계속 살아남게. 그래서 그러려면 매번 새로운 룰을 세우고 그 새로운 룰을 서로 복종하기보다는 그 새로운 룰을 같이 바꿀 준비가 된. 그러니까 그 룰을 만들면 동시에 만든 룰을 또 어떻게 바꿀까.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저희 작품은 그 인피니트 게임과 조금 맞아떨어집니다. 이 작품은 저희가 2014년에 7년이 걸려서 만든 작품이고요. 2014년에 시뮬레이션으로 우리가 허공에 그림을 그리는데 하늘인들 못 그리겠나? 라고 해서 그린 시뮬레이션입니다. 도시의 곳곳의 빌딩의 옥탑이 실은 빔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레이저 프로젝터를 쏘아 올릴 수 있는 어떤 포인트들이 되고 그 공간에서 콘 모양의 레이저를 가지고 하늘에 구를 그리자. 그리고 우리는 이 구를 달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이건 구이기 때문에 사방의 어느 면에서 봐도 실은 달처럼 똑같은 구를 볼 수 있게끔 만들자. 이 아이디어는 2015년에 동경올림픽위원회하고 수차례 미팅까지 진행할 정도로 실은 잘 되나 싶었다가 이게 실은 그 위원회에서 한 분이 저희한테 해주신 얘기인데 그 저희 이름이 너무 발칙해서 일본에서 싫어했다. 김치앤칩스 당연히 make sense.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에서 올림픽 하는데 막 무슨 스시앤 버거 이러면 우리가 감히 그래서 그래 맞아 make sense. 그래서 이건 안 됐어요. 저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이름 때문에 안 됐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이디어를 지켜봤던 독일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마이클 솔린저라고 하는 레이저 프로젝터를 만드시는 그 테크니션이자 개발자이자 아티스트이자 사장님이 저희를 베를린으로 초대를 하시고 그분이 베를린에 스튜디오가 있는데 그분의 말농장을 저희한테 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2명의 그 어시스턴트와 저 2명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고기능의 그 레이저 프로젝터를 한 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해보시오. 그래서 저희는 몇 날 밤을 레이저 프로젝터 한 대로
아까 프로토타입을, 그러니까 실은 여러 개의 레이저 프로젝터가 쏴야 되는데 일단 한 대가 있으니 그 레이저 프로젝터로 만들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약간 무식한 방법인데, 날이 져서 해가 뜰 때까지 저기가 지금 멀리서 찍어서 엄청 큰 광활한 필드를 한 대를 가지고 계속 쏘면서 돌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엇은 여기에 텐트에 있고, 저는 저 멀리서 카메라에 있고, 저 두 분은 필드에서 저와 함께 무전기로 통화를 하면서 굉장히 매뉴얼하게 이제 하늘로 포인팅을 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모아서 저희가 포토샵으로 하나로 그립니다. 근데 저희한테는 되게 의미 있었어요. 왜냐하면 실제 프로토타이핑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그림 하나로 됐다. 이제 우리는 제안서를 쓰면 된다. 그래서 실은 제안서 쓰고 사람들이 왜 7년이 걸렸냐고 하는데, 당연히 그 돈이 없으니까 7년이 걸렸겠죠. 그래서 2021년 아르코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과 독일의 졸버레인 뉴 나우라고 하는 페스티벌에서 지원을 받아서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40개의 커스터마이징된 프로젝터는 2개의 태양광 판넬을 장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터는 낮 동안 저 태양광 판넬을 이용을 해서 태양 에너지를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딱 저장된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밤에 하늘로 레이저를 쏩니다. 낮에 비가 많이 내린 날은 굉장히 짧은 달이 뜹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달이라고 하는 달빛은 알고 보면 태양빛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달빛이 실은 진짜 달빛이 아닌데 우리가 진짜 달빛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린 이 또 다른 달이 어떻게 해서 가짜 달이라고 하는 로직이 성립이 되냐라고 하는 질문도 조금 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방에서도 똑같은 형태로 볼 수 있는 프로젝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기간 동안 이 작품을 처음 프리젠팅을 했을 때 공공예술이나 사적인 감상이 가능한, 그래서 내가 그 작품을 보러 가기보다 서 있는 내 자리에서 우리가 달을 보듯이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저 작품을 감상하기 딱 좋은 자리라고 하는 이야기도 실은 함께 전하고는 했습니다. 이 엘리엇이 아까 보여드렸던 룰러라고 하는 캘리브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실제 공간에 저희가 어떻게 달을 그리는지 보여주는 스크린샷이고요. 마지막 컷입니다. 저희의 모먼트 중에 제일 소중한 건 저희 작업을 도와주신 분들이 실은 저희 작업에 정말로 그 발을 담그시고 같이 고생해 주신 이분들이 실은 제일 소중한 모먼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